네, 얼마 전에 대선 후보 간 토론에서 아리 백을 놓고 화제가 됐을 때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골드만삭스가 We are out of everything이라는 보고서를 내서 세계 경제와 증시에 원자재 쇼크가 엄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좀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주가를 보면 오랜만에 올라서 네. 아마 시청자분이 반가웠고 저도 이렇게 정치라든가 경제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오늘 그 두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 사이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일단 전앵커에 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상승폭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저는 앞서서도 꽤나 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네.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는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네, 워낙 컸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2% 이상 빠질 때가 많았었는데 두 번째는 오늘 미국 주가가 올라간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인플레 기대 심리가 더 피크아웃로 친 것이 더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민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지 말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뭐 변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 시장 참여들 사이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보다도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낮다 하는 쪽으로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시장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전문성을 들어서 왔다 가는 모습에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데는 지난번에 마크롱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이번에 푸틴과 슐츠 같은 정상회담 간에 나왔죠. 그래서 푸틴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 일부를 철수. 그리고 슐츠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이 증시를 좀 안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푸틴이 이렇게 그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확인됐습니다는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이렇게 보는 것은 푸틴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죠. 재정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루브라 결제망 SPFS가 루브라 결제망은 이 중심 통화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자기 자신의 경제 자급도가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루브라 가지고 결제망을 만든다 하더라도 전앵커가 만약에 가스에 대해서 루브라로 결제해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 결제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났습니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이 높을 때는 루브라 가치가 폭락하다가 오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낮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루브라 가치거든요. 그런 측면을 반증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과 마크롱 이렇게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 푸틴과 슐츠에 이어서 역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쟁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핀란드식 중립안 내용은 다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으로 이렇게 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푸틴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에서 나토의 동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요 문제에 대해서 핀란드식 중립안이 굉장히 푸틴 입장에서 선언 대책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과 슐츠가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 지금의 관련자들 마크롱이라든가 슐츠라든가 푸틴이라든가 특히 푸틴과 바이든 입장에선 누가 더 당황했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푸틴보다도 바이든이 더 이렇게
이렇게 고집한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전쟁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로 인해서 지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고집한 측면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면 바이든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 계기로 해서 주요 외신 이건 미국 측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을 같이 봐야 됩니다. 현지만 하면 미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언론을 같이 해서 시청자분한테 균형된 시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다면 사실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께서 가장 당황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 아직 해결하지 않았습니다는 바이든이 주도권을 졌느냐? 주도권을 못 쥔 상태거든요. 네. 실제로 행동에 나섰던 사람은 마크롱, 그렇죠. 그다음에 슐츠, 예. 그다음에 푸틴은 당사자. 그리고 푸틴과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보면 아무것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상임외교위원회에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그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실패한 측면을 방문해 볼 때 대안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대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강점을 갖고 대선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 과정에서 보여주는 걸 이렇게 보면 외교라든가 협상의 달인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퀘스천을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 게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경향이 변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전쟁이 끝나야 끝난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긴장감을 완화시킬 필요 없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모두에서 증시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우려, 계속해서 PPI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물론 이제 지나간 수치기는 오늘도 국채금리는 2%대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아까 김수현 이사께서도 원자재 주간 재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구조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향후에 우크라이나 상태가 좀 더 민감해졌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원자재 시장일 텐데요. 원자재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죠. 네,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오늘 가격이 좀 떨어진 거는 네. 국제유가라든가 그건 심리적 요인이다. 재고 부분은 뭐 지금 전쟁 가능성이 낮아졌다 해서 재고가 뭐 이렇게 변한 건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세계적으로 보면 원자재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수현 이사께서 자주 원자재 가격 얘기할 때 메가데이션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23개 원자재 부분에서 9개 부분의 메가데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재고 부족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아까 모두에서 out of everything 해서 모든 것이 동났다는 이건데요. 그 동난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경기의 바로메타를 하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재고량이 일주일치 크지 않았답니다. 그렇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오늘 완화됐다 해도 이겨보기 위해서는 전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알루미늄 재고도 1년 안에 바닥이 난다. 그리고 전 앵커가 많이 드시던 커피 문제도 이 아라비아 커피가 원두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게이샤 커피라고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배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재고량이 2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재고량이 최저 수준이다 해서 대부분 다 주요 비철 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농산물과 같은 이런 쪽이 재고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 TV에서 달 30분 때 대부분 청정 에너지 ETF 그리고 원자재 ETF 김수현 이사
그래서 굉장히 이런 쪽을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을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전에 백월데이션이라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 의미가 좀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원자재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최근에 그 국채금리를 꼭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국채금리에서 예일드 커브의 수익률 곡선에서 보면 현재 금리보다 미래 금리가 크다, 뭐 높다. 이게 이제 소위 시장 불황설, 유동성 선호이설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할 때 얘기됐던 상황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험을 딱 들고 날 때 3개월짜리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보험이 있다. 그러면 보험에서 사실 10년짜리는 리스크가 많은 거거든요. 그럼 이 보험이 팔려면 보험을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10년에 3년짜리보다 10년짜리 높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제공해줘야 이 보험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가상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은 단저 잔고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 원자재 가격에서도 사실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 현물과 선물 가격으로 놓고 볼 때는 선물 가격이 높아야죠. 네. 이 정상적인 상태는 컨탱커다. 근데 지금 재고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재고가 부족하는데 재고가 부족하려면 당장 반도체 공급이 이게 부족하면 내가 이 삼성전자 전체가 반도체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보다는 스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재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퍼주는 거죠.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오히려 거꾸로 높은 현상. 우리가 수익률 곡선에서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현상. 단고장조,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라 신호하죠. 예. 이 경기 침체인데 이게 비정상 상황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선물에 프리미엄을 주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이런 현상을 보통 컨탱커다. 재고가 아주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콘탱고와 백워데이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재고 부족 현상이 우크라이나 사태 요인뿐만이 아니라면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원자재 가격은 크게 경기 요인과 네. 비경제적인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는 세경기 둔화되고 있죠. 작년 2분기에 피크하는 론. 그리고 특히 세계 원자재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업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경기적 요인을 따진다면 과잉 재고 문제가 나온다. 근데 지금 백워데이션이 발생한 만큼 재고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경제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슐레이션, 결연이니까 가치사슬 붕괴, 공급망 붕괴 이런 쪽에 계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코로나 병목 현상, 지정학적 위험 문제, 특히 기후변화 문제, 예. 기후변화 문제 이 문제가 사실 비경제 요인이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라든가 부존 자원이 많이 생산한 국가, 수요국 간에 이게 제품이 원자재들이 순조롭게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무기화 경향이 그래서 민족주의 무기화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원자재를 생산한 국가, 수요국 간에 순조롭게 흘렀는데 지금은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부존국들이 무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원유 생산과 그 다음에 수요국 간 또 원자재 생산과 수요국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지금의 원유 재고라든가 원자재 재고를 끌어올리고 가격을 전반적으로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2022년 사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 엊그제 끝났죠. 네. 그래서 미니식으로 끝났습니다는 여기에서 앞으로 기후변화발 식량위기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1번, 2번, 3번 10대에서 보면 지정학적 위험을 10위로 치고 1번, 2번, 3번을 자연재해와 관련된 문제로 전부 1, 2, 3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세계에서 보면 생산구조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지금 원유 재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재고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매장량은 여기서 이제 부존자원, 브레스티디도 축복받은 국가들, 부존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축복받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스티드라는 마켓을 씁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보면 그동안 생산국, 부존자원국에서 지금은 얼만큼 잘 쓰느냐, 재고를 잘 활용하냐 해서 재고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out of everything 할 때 세계 그 원자재 시장은 브레시드 마켓에서 스탁 마켓에 그 재고의 프리미엄을 주시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렇게 구리와 관련돼서 업체가 풍산과 대창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대창과 관련된 뭐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창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그 경연 전략에서 재고를 많이 쌓아라. 그러다 보니 그 재고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예. 재고 시장에 프리미엄을 주시되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재고 부족해서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는 이런 게 프리미엄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재고가 고갈되고 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지금 비경제적인 요인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경제적 요인만 따진다면 네. 사실 그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측면의 매장량 한계 문제는 구조적으로 재고 부족 문제 이렇게 시달릴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제 지정학적 위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이게 완화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닙니다. 지속될 때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요인, 재고 부족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는 재고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경기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국제적으로 보면 오늘 심리적 요인에서 전쟁 가능성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심리 요인에서 확 올라가다가 심리 구조 변화와 관계없이 심리 요인에서 안정세를 찾긴 했지만 그러나 구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유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50 충격적이죠. 네. 이런 쪽에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원자재 시장의 재고 부족 문제로 인해서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상징성, 이게 맞는다 틀린다보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와 증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나온 용어기는 한데 어떤 우려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자막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그대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JP모건이 물론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는 국제유가가 $150 갈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전형적으로 한번 본 거를 보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건데요.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 당초에는 4.1% 봤습니다. 근데 $150가 되면 0.9%로 떨어진다. 제가 포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4.1에서 0.9% 급락한다. 경기 둔화, 스태그네이션이죠. 그다음에 세계 인플레이션은 종전의 3%에서 7.2%로 네. 2배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떨어지는 스태그네이션과 함께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죠.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크로 사이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기업 사이드에서 기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실적에서 발런스 오브 컴포지션 요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미시와 거시 간의 괴리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시가 서메이션돼서 거시가 되는데요. 미시와 거시가 서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면 자 국제유가 지금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죠. 네. 그럼 이게 정가시키면 나스닥에 속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이 실적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데 지금 반독점 규제 FTC 리나칸 문제 금융 규제에서 정가시키지 못한다. 정가시키지 못하니까 두 가지 사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까 7.2%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정가시키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안정시키는 문제죠. 근데 그걸 기업이 정가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더 악화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을 한번 시청자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좀 심각할 텐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원유 제거 문제는 수입 의존도에 이렇게 원자재가 높은 국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시각하면 그 비판이 아니라 권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국경제 신위기론과 관련해서 나가다 보니까 왜 현 정부를 비판하느냐.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잘못된 거는. 그게 경제 해설하는 사람들이 저거죠.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보시지 말고 권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 구조
현 정부 들어서 수입 의존도의 더 높아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 의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주력했습니다는 효율적 실패, 탈원전 실패. 그러니까 원유 의존도 줄어들지 않았죠. 석탄 의존도 뭐 이번 주 들어서 언론들이 시커멓게 나왔죠. 현실적으로 탄소 제로 문제, 오히려 석탄, 무연탄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철금속 의존도인데 해외 광물 자원, 이명박 정부 때 이거에서 일관성 있게 광물 자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단.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광물 자원 문제에서 재검토하겠다. 엊그제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인해서. 이 해외 광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원유 탐사하고 개발해서 최선성 있는 데까지는 아마 한 세대, 두세 세대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의존도,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는 지금 농산물 가격도 오래 붙어 있잖아요. 네. 옛날에서부터 그 부동산 투기했습니까? 조선부터 물려받은 자산 잘 이렇게 이끌었는데요. 세금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세금 뭐냐? 지금 열무 한 단 팔아가지고 3,000원인데 세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이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 문제는 더 증가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의 이런 사태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다. 구주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해외 광물 자원 정책이라든가 세제 문제는 현 정부의 비판 여부 관계없이 우리 경제, 우리 후손 세대, 우리 경제의 독립성, 안정성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 이전 정부 거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수용하는 개선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지 저 정권이 나쁘기 때문에 확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것이 동났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시작해서 한국 경제 특히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자재 쇼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방향성을 가져가면 좋을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